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4일 만에 무너졌다. 대출 추가 규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의 블루웨이브 달성이 첫 번째 영향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과 상하원 의원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정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이끌고 갈 수 있게 됐는데, 자, 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은 증시의 호재다, 악재다,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증시는 유동성 하나 믿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만약에 블루웨이브에 실패했더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증시는 그에 맞는 핑계를 대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직후 추가 부양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일단은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예측치의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면서 분명한 고용 침체 신호가 나왔더라. 자,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은 12월 신규 고용 감소를 근거로 1월 14일 날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인당 2,000달러의 지원금과 최저임금 인상안 방안 등이 포함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가 지금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천문학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에 추가로 수조 달러가 쏟아진다. 지금 개인한테 지원금을 넣는 게 이번이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내고 그 당시 개인한테 1200달러, 어린이한테 500달러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가 됐는데, 이때는 개인과 어린이 모두 600억 달러씩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때 바이든 후보가 이건 계약금 정도다. 그래서 본 게임이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진행될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인당 2,000달러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블루웨이브 이후에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유동성 하나 믿고 증시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추가로 쏟아진다, 이것은 분명한 호재로 보면서 사람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자산이 영원히 급등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왜? 언젠간 균형이 맞춰진다. 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이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1.1%를 넘었어요. 굉장히 급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왜 그러냐? 공급이 증가할 걸 시장에서 알아채린 겁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부양책을 쏟아낼 때 그 돈이 어디서 나겠냐? 결국엔 국채 찍어서 적자 예산으로 사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채는 증가하겠네. 반면에 수요도 증가할까? 수요는 감소하고 있더라. 왜 그러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나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국채 수요가 감소했다는 부분, 공급 증가, 수요 감소가 국채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 증가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얼마 전에 국내 한 증권사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2%가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이 되는 이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니까 다시 국제 자본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돈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 지수, 인덱스 지수가 90을 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대량으로 달러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 버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도 1100원 돌파할지가 굉장히 관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050원, 1,040원 이렇게까지 봤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강달러가 나오는 현상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막대한 유동성이 다시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에 따라 다시 균형이 맞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낳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풍부한 유동성을 기대했던 시장에서 무엇인가 복병이 꿈틀꿈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상황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장기 국채 금리 봐라. 저렇게 뛰고 있는데 냅둘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시장 금리 올라가 버리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 되면 어떡할래? 빨리 개입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국채 금리가 1%를 돌파했지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경제 전망 개선에 의한 것이니까 개입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자, 연준에서는요, 시장의 생각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던 부분은 수급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요, 이제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될 거면은,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는 부분이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도 오르겠네? 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 건전한 자산 수요 증가 부분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경계감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물가 상승 압력 증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조기에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 그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블루웨이브에 따른 금리 인상론은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져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부분이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고용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아야 소비 여력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뭐 유가나 아니면 환율적인 부분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비 자체가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용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것이 금융위기 때 이미 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리 인상 가능성,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요, 대규모 현금 지급과 물가 상승은 이번에 첫 번째 실험이다. 자,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지 않게 돈을 주고 넉넉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이 소비 증가에 따른 고용시장 빠른 회복, 그에 따라서 물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후자의 경우가 생기게 되면요, 대규모 자산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는요, 벌써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언론 보도 볼게요. 전 세계 채권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피스 등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채권 시장의 변화는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다이내믹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래 올라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조짐이 있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수익률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픽스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아직까지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10월 16일 날 신규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겠지만 제가 볼 땐 큰 폭의 인상까지는 지금 국내 금융시장인 블루웨이브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소폭의 상승세는 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리 역시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10월 이후에 대출금리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내년 6월부터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면요, 은행의 자금 조달 경쟁이 훨씬 더 악화가 되면서 금리가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법은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대출 자체를 해줄지 안 해줄지가 더 걱정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변동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이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고 규모로 급증을 했어요. 11월 14일 날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나서 11월 30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어와서 신용대출 받고 가계대출 받으면서 가계대출이 껑충 뛰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권한테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자, 규정을 지켜라 하면서 강력한 대출 강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출 창구를 막아놨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나서 12월에 좀 주춤해지니까 다시 너네들 총량 한도를 지키는 한도에서 신용대출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은행권에서 연초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하는 등 직자인 신용대출, 전문직 신용대출을 재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산시장이 워낙 과열 조짐이 있다 보니까 4일 만에 신용대출이 5천억 원이 증가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이 7천 개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부동산 정도만 신경 쓰였는데 이젠 주식시장의 투자자까지 대출 소요에 가세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2 다시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 자, 빚 내가지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걸 절대 좋게 보고 있지가 않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만 이렇고 부동산은 안정화돼 있냐?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올해 전세 가격 불안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실수요자의 매수 가속화가 올해 내내 지속된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인위적으로는 대출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결국 대출 정상화 일주일 만에 금융당국의 경고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에서 은행권에 긴급 소집을 내렸는데요. 11일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갖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1월 동안 신용대출 현황을 보고받고 급등세 전환 원인을 살펴보고 어디가 그렇게 과도하게 해줬는지 어떤 금융사인지 찾아내겠다 이거죠. 고작 일주일 갖고 뭐 이렇게 오버를 떠나 싶어도 원래 1월달은 신용대출 증가할 일이 거의 없대요. 왜냐면 이제 직장인들 성과급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신용대출을 갚아나가는 시기지 대출이 늘어난 시기가 아닌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출이 폭등했다? 무엇인가 시장에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서만 나온 문제일까요? 자, 아무리 주식시장이 과열이다 하더라도 신용대출 그렇게 풀로 땡겨서 주식시장에 넣는 사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2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을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12월 거래량이 2만 건 가까이 등록됐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가능한 기간 3주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감안하면 3만 건 가뿐히 뛰어넘는다 말씀드렸죠. 경기권뿐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지역까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아파트 거래량 언제 무슨 기준으로 등록이 되죠?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죠. 그러면 12월에 계약금 납부하면은 잔금을 언제 치르냐? 1월 달에 치를 확률이 큰 겁니다. 그러면은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요즘 거의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LTV가 40%대까지 많고요. 만약에 9억 초과 주택이면 3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대출 받는 수요가 단순하게 주택담보대출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부분, 신용대출까지 끌어쓸 수밖에 없는 대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신용대출 증가세가 단순히 주식 B2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세 축소를 위한 노력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올해는 무조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한 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요, 자산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과 관련있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한민국 가계대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던 2015년부터 2017년 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과 똑같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전세 실종, 월세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대거 주택을 마련했던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 당시에 전세가율이 70% 수준까지 치솟으니까 그냥 집을 사버리자.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에 있어요. 이 저금리가 월세 증가, 전세 실종을 부르면서 전세 가격 급등, 그것이 매매 거래량 증가와 매매 가격 급등, 그리고 결국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돈의 가치, 저금리가 끝나고 정상금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다?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3차 유행에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줄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서민들이 저 높은 전산안에 치여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대출 규제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에 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유일한 해결책은 금리 인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요, 급격한 금리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